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은 어제 괌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 또 UN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일상이 돼버린 사이클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또 넘을 때 대피령이 내려지자 일본 국민 가운데 왜 요격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일본 레슬러 출신 정치인으로 북한을 32번 방문한 이노키 안토니오는 북한에 관한 자신의 충고를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듣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제는 하버드와 UC 버클리가 미국의 정치, 사회 논란을 보여줬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열린 극우 연사 연설에서 안티파 그룹의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벤트는 폭력 없는 표현의 자유, 토론의 장으로 평가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군사기밀을 위키릭스에 흘른 뒤 복역한 성전환자 군인을 연사로 초대했다. 다른 연사들이 반발하면서 취소했습니다. 하버드는 하버드의 가치와 다른 연사의 말도 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인 우월주의자와 좌파 그룹을 동등하게 비교한 자신의 지적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극우 좌파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흑인 상원 의원은 30분마다 말을 바꾸는 미국 대통령에게 분노하지도 않는다고 반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서 오늘 아침 일어난 테러에 대해 근거 없는 트윗을 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아마존이 클린턴 전 대선 후보의 새 책에 조직적으로 달리는 악성 댓글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생일입니다. 오늘 한국일보에는 지난 2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라디오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특별 지면이 편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북한이 또 그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면은 마침 오늘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그 창간이래요. 신문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방송국을 만든 지 25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과연 그 라디오 서울의 25년 북한과 또 북한과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25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자연스럽게 저로서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요. 북한은 특별한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그대로일까? 다른 그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할 수 없는 변화는 있기는 있었지만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누구나 다 뭐 처음부터 완벽하겠습니까? 제우스의 머리에서 그 딸이 전쟁의 신인 딸이 나오는 것처럼 완벽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아주 뭐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속 그래도 성장하고 하나 잃지 않는 것이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슬픔, 괴로움을 겪고 결국은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내용상에서 그런 방송이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북한은 아무런 그 변화가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어떤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먼저 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관해서는 한국일보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16면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좀 보려고 하고요. 보시면 좋겠고요. 북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제 그 8월 29일 지난번이 9월 3일이 레이티스트 수소 폭발 그 실험이었는데 핵실험이었는데 8월 29일에도 일본 그 상공을 통해서 태평양에 떨어진 그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었잖아요. 그 화성 그 12호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상공으로 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괌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평양의 그 북쪽 그 국제공항 인근에서 고도
278마일로 거리가 직접 그 동쪽으로 2,300마일을 갔으니까 괌까지가 2,100마일이니까 충분히 2,131마일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괌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이제 일본 상공으로 쏴서 일본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일본 정치인들이 뭐 지금 어떤 부분 아주 그 자신의 그 페이스로 이 이슈를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을 향해서 한 말이죠. 괌을 쏠 수 있다는 그리고 중국에 관한 도전이기도 하죠. 중국이 이제 미국과 함께 뭔가를 조금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래도 할래? 저래도 할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정오에 유엔이 다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지금 뭐 3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엔이 특별한 결의안을 뭐 5일까지 뭐 어느 정도 제안을 한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사흘 만에 반응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나날이 며칠 지나가고 또 며칠 지나가고 나면은 핵탄두 같은 것의 그 무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그 발전을 해서 이제는 뭐 괌이 이번에 그 목표는 아니었지만 괌이 목표가 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북한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의 팍스 뉴스, CNN 방송 많은 언론들이 또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전혀 뭐 다른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본의 그 분위기가 어떤가. 일본에서는 모든 그 휴대폰이라든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것이 다 그 긴급 그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대피하라고 했는데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방공호도 없어서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하는 그 일본은 완전히 지금 비상사태인 것도 역시 그 평양에서 올해 그 취재를 하고 일본으로 간 CNN 특파원입니다. to send their missiles towards Andersen Air Force Base, Naval Base Guam, and more than 160,000 U.S. citizens. You mentioned the air raid sirens really scaring people yet again here in Japan, going off in Hokkaido, people getting alert messages on their phones telling them to take cover in sturdy buildings. 네, 홋카이도 사람들은 정말 겁날 수밖에 없죠. 그 상공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일본이 같은 그 핵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일본에서 그 CNN 특파원이 전했고 요즘 그 미국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그 한국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는 존 박 교수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목적은 뭐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핵 개발을 해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아들이 몇 년 집권되지 않았지만 테스트 횟수가 늘어났고 올해만 해도 15번이며 그러나 어떤 대응을 하기에 너무 늦고 무엇을 하더라도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는 게 그 코리안 아메리칸 존 박 교수의 얘기입니다. Sending a message to the U.S. 네, 이 CNN 특파원이었고요. 존 박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I think right now, to be very objective, and this is a rather inconvenient fact, it may be too little too late.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Too late, too little. 그리고 역시 그 국가안보에 관한 커멘테이터 전에 그 하원 정보위원회의 의장을 지낸 그 마이클 로저스. 문제는 결국은 별다른 옵션이 오늘도 회의를 하지만 별다른 옵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Just not a lot of great options left. So there is a little wiggle room on the back end of it. The oil that China helps with North Korea is one of the last bastions and holdout. 네, 오일 같은 것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지난 그 25년 사이 그리고 지난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사이에 북한에 관해서 미국에서 보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모든 미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뉴스 앵커나 또 그 북한에 관해서 코멘트를 하는 그런 그 코멘테이터들이 김정은 발음을 아주 그 자연스럽게 전에는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하면서 했다면 이제는 전혀 그런 의식 없이 아주 그 뭐 자연스럽게 김정은 발음을 한다는 그 정도 하나만 그 차이가 있을 정도라고 할까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일본과 연관해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우선 하나는 왜 일본이 요격하지 않는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뉴욕타임즈입니다. 홋카이도 그쪽으로 갔는데 일본 정부는 일본이 타겟이라고 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본이 타겟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유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것을 일부 여러 가지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본이 갖고 있지만 너무나 그 제한적이고 특히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것은 이동 발사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격 시스템은 그 미사일이 하강할 때 맞출 수 있는 것이지 비행 중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해군 구축함에 비행 중에 맞출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격을 할 때는 완전히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한 타임에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 가운데서 하나만을 맞추기도 힘드니까 이것도 그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요격할 때는 전쟁 선포가 된다는 얘기인데 일본이 아직까지는 그 평화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가 아니면 군사 액션을 할 수가 없고 자기 방어는 지금 일본은 일본 정부가 타겟이라고 하지만 일본에 내려 꽂은 게 아니잖아요. 태평양으로 그 내려가서 그곳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군사 공격을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괌을 겨냥하긴 했지만 괌에 대고 미사일을 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군사 공격을 하면은 뭐 일본에만 하더라도 미군이 5만 4천 명이나 있고 일본과 약속한 일본을 보호하겠다고 한 미국의 약속은 어떻게 되며 한국은 어떻게 되며 도저히 그런 것을 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북한은 일본을 완전히 가라앉혀 버리겠다. 핵무기로 주체의 핵폭탄으로 그 4개 섬을 그냥 그 미국 장단에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날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일본이라는 그런 주체가 더 이상 우리 노스코리아 곁에 있을 이유가 존재의 가치가 없고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은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이 기사의 끝머리에 자꾸만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일본과 한국이 무기를 그 사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좀 그 우아하게는 하고 있어요. 좀 은유적으로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무기를 팔려고 하는데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기를 팔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무기가 무슨 무기인지는 정확하게는 지적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크루즈 미사일도 포함된 건가 하고 이제 물음표를 그 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한 반 정도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에 반대를 지금까지는 해왔다가 이렇게 뭐 며칠이 멀다 하고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사람들 의견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고 일본이 완전한 그 사드를 아예 그 사들여서 와야지 된다. 지금과 다른 형태의 사드 같은 것을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도 계속 반대를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할 때는 핵무기, 핵무장 스스로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대 했다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갖는 것을 조금 그 반대하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지구상에서 핵 공격을 해본 유일한 국가가 미국이고 그 핵 공격을 당해본 유일한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사일 그 북한의 실험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슬러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케줄부터 전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대단히 안전하다 이렇게 그 트윗 정도 했고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요. 뉴욕타임스가 이제 북한 그 핵실험 그 지하 핵실험장을 보니까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미국은 어제라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뭔가 또 준비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었고 당연하겠죠. 유엔의 그 제재안이 내려졌으니까 답을 해야지 되잖아요. 행동으로. 그런데도 이제 미국을 직접 그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할 리도 없을 것 같고 괌도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그 내버려 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조금 그 성공한 듯 보이고 오늘 그 특별 그 회의가 열려도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요즘 러시아가 그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지원책을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조금 더 포커스 둬서 봐야지 되겠다는 느낌도 들고요. 북한은 대화하기를 원치 않죠. 더 완전하게 더 그 완결판을 핵에 대해서 만들고 나서 대화해야지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할 테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에 대한 그 어떠한 원조 같은 것도 다시 고려해라 하니까 그것은 따로 판단을 해야지 된다 답을 줬고요. 미국에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양측에서 지금 굉장히 그 도전이고 그리고는 이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본, 한국을 방문한다지만 다음 주에 먼저 만납니다.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에서 연설을 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유엔의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이에서 한국도 뭐 핵 무장을 하고 핵을 개발하고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점점 더 강한 핵 무장이 오기 때문에 이건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충분히 뭔가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요 몇 주일 사이에 달라진 것을 전해드리자면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 나오는 보도만 보더라도 미국 입장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나 심지어 한국은 당연하고 북한의 얘기까지도 들어봐야지 된다. 미국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다른 나라에게 명령을 해서는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 완결판을 넘어서 더 완전한 오점 하나, 흠결 하나, 먼지털 하나 달라붙지 않는 그런 그 핵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미국이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지 된다. 양보라는 단어까지 넣어서 하는 얘기 많이 들립니다. 잠시 뒤에 무하메드 알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노키 안토니오 이노키를 말씀드려서요.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사실은 일본의 데니스 로드맨 아닌가? 뭐 별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뇌라든가 그런 것 없이 북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선전 도구로 어떤 면에선 이용당하고도 있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안토니오 이노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의 관방장관도 자신의 말, 북한에 관한 충고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하버드와 버클리 대학이 요즘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어제 마침 일어났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일본의 데니스 로드맨하고 물음표를 붙였는데 오늘 뉴욕타임즈가 오죽 답답하면 아니 어쩌면 뭔가가 또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안토니오 이노키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제법 내용 길이를 보면은 길거든요. 레슬러, 정치인, 기업인, 북한을 32번이나 초대받아서 방문을 했고 지난주에 북한이 건국된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에 도착했는데 74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공항에서 한 얘기가 북한에 가서 동물원도 갔고 인삼주도 마시고 등등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고위층들과 만났다고 말하고 특히 이제 노동당의 부위원장이라든가 리성룡 이런 사람들과 만났는데 미국의 압박이 멈추지 않으면 북한은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아주 당연하게 아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선전 도구로 쓰여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1995년 이후에 이제 레슬러였으니까 정치인이 되고 나서도 오래 레슬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치인이 되고서도 계속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외교를 통한 평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김정은은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노키 간지로 태어나서 브라질로 갔다가 그때는 이제 일본이 브라질 이민 같은 것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회다 해서 갔다가 역도산을 만나서 일본으로 와서 역도산을 멘토로 해서 그렇게 하다가 김일과의 대결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여성과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와이프와 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일본말도 하지만 영어도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북한 문제, 미국과 북한, 또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유엔과 트럼프 또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압력만 넣는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풀어질 수가 없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것을 알고 싶어야지 되고 북한 말을 들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에서도 이노키의 방문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정치계에서는 그가 방문을 하거나 말거나 별로 취급하지 않고 다뤄주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은 그를 비난을 해왔고 또 아니 정말 똑같네. 데니스 로드맨처럼 영양가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다 선전도구로 활동을 하고 있지?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역도산 이름이 김신락인가 보네요. 그렇죠? 브라질 이름으로 리키도 역도산 김신락. 네. 그리고 1989년도에 정치인으로 이미 입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리어스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치인의 그게 있잖아요. 몸에 밴 것이 있죠. 물론 89년도에 정치에 들어가고 나서도 98년도까지 레슬링을 계속 했지만 지금도 빨간 스카프, 빨간 넥타이를 메고 그런데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도 스포츠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인 이런 일을 해왔고 실제로 1990년도에 피델 카스트로를 쿠바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사케 마시면서 그리고 이라크 걸프전이 일어나기 전에 91년 직전에 41명 일본 시민들 인질 비슷하게 잡혀있는 이 사람들을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구해내기도 했고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김일성의 초대를 받았어요. 프로레슬링 팬이라고 하잖아요. 이 김일성 주석이. 그런데 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베이징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이 25주년 기념입니다마는 그때는 저희가 윌셔가 아니고 버먼트에 있었거든요. 저녁 8시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CNN 방송에서 김일성 주석이 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특집 방송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순간 안토니오 이노키도 김일성을 만나러 북한으로 가다가 베이징에서 내린 거죠. 김일성이 숨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서 다음 해부터 레슬링 매치에 초대돼서 계속 갔고 뭐 자신의 레슬링 매치를 수십만 명이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30몇 번을 다녔어도 31번째까지는 일본 정치권에서 별로 자신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제 관방 장관 등이 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 지금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다녀본 북한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관방부에 가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지금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지난주에는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까지도 그 전에는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쭉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도 이건 뭐지?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일본도 조금 나설 뜻을 비추고 러시아도 한 발짝 성큼 다가오고 해서 지금 어느 쪽에서 어떤 형태로 북한 문제가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지금 좀 예민하다고 할까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 때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스를 보면은요, 미국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저녁에 전에 브레이트바트에서 일했다가 브레이트바트가 자신의 기자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당시의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박차고 나온 벤 샤피로라는 아주 젊은 책 많이 쓴 그런 연사가 UC 버클리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격렬한 시위를 막기 위해서
그 세멘트로 블럭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그 블럭들로 학교를 다 그 홀을 이 사람이 그 연설하는 그 홀 주변에 UC 버클리 캠퍼스를 다 그 트랙터 같은 것으로 그 무거운 그 세멘트 장벽을 가지고 와서 다 막아놓더군요. 그리고 어제 그 안티파 좌파 중에서도 극우좌파 극좌좌파 폭력도 서슴지 않는 그 좌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 평화롭게 그 이제 그 우파의 그 목소리를 전했고 UC 버클리에서 그 공화당 학생들이 이 사람을 그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UC 버클리 경찰국장이 아주 그 질서 있는 이벤트였고 서로를 존중했다. 길에서는 큰 소리로 소리쳤지만 폭력은 없었고 그래도 뭐 10명 미만 체포됐어요. 그리고 이제 UC 버클리의 대변인도 굉장히 그 괜찮았다. 뭐 그 아주 나중에 토론들이 이어졌는데 저는 비디오 클립 조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봤는데 샤피로의 그 극우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있던 학생들이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샤피로 연사는 안티파를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안티파 거기 등장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등장할 줄 알고 준비한 그 연설문이었었겠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큰 그 폭력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UC 버클리 측에서도 한 60만 달러 썼대요. 어제.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UC 버클리의 성향과는 맞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그 소수의 학생들이 초대를 했었을 때 60만 달러를 들여서 9개 카운티의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세멘트로 만든 장벽으로 이제 그 시위대를 막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버드는 오히려 좀 반대의 길을 갔는데 하버드에서 첼시 매닝이라고 기억나세요? 미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위키릭스에 이제 그 정보를 주고 그 이라크 전쟁에 관한 정보를 흘려서 위키릭스가 마구 폭로를 하고 미국에서는 매국노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년이었죠? 35년 징역형인가를 받아서 7년을 복역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며칠 전에 그를 이제 그 사면하는 7년은 채우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복역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여자예요. 원래 이름이 뭐였었죠? 저도 첼시 매닝이라고 부르는데 뭐 B자 들어가는 이름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을 학교에 와서 장기 그 객원 연구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하루 몇 시간 정도 와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그 객원 방문객 정도 그렇게 하기로 했더니 어제 지금 현 CIA 국장이 하버드 법대 출신이어서 그 마이크 폼페오가요. 초대받기로 했었는데 아니 그 자리에 그 첼시 매닝도 초대를 했단 말이야 하고 이거는 아니지. 우리 CIA 직원에게도 모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매국노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제의 그 초대를 연설을 취소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CIA 전 국장 대행이었던 마이크 그 모렐도 난 그 사람이랑 같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 하고 객원 연구원 자리도 이제 사임을 해버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우리가 첼시 매닝을 초대한 것은 첼시 매닝을 영예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리더가 되는 데는 중요하다는 게 하버드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이 그 하버드의 그런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것보다 앞섰기 때문에 하버드가 결국은 여론에 따라서 첼시 매닝 그 초대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이 그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캠페인 매니저였었던 사람도 있고 션 스파이서 백악관 그 비서실장도 있고 조 스카보로 미카 그 브레즌스키 MSNBC의 그 진행자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요즘 싸우고 있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어떤 그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버드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캠페인 매니저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하버드는 뒤로 물러났고 UC 버클리는 한 사람의 극우 우파 연설자의 연설을 무난히 마치게 하기 위해서 60만 달러를 들여서 경비를 했고요. 잠시 뒤에 또 중요한 미국 뉴스 아마존 뉴스와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어제
하버드 대학교와 UC 버클리에서는 그런 그 사회적인 정치성까지 섞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제 말씀드렸던가요? 상원과 하원에서 합동으로 만들어낸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인을 하든지 비토를 하든지 다른 결의안과는 달리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명은 했습니다. 근데 서명하고 나서도 이제 이 서명과는 조금 그 다른 행위를 또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때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다 그 따로따로 봐야지 되고 그 한 가지로 다른 것을 도저히 그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이 어떤 결의안이냐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것이었는데 인종이라든가 뭐 외국인을 그 혐오한다던가 유대인 또 혐오하는 극단적인 그룹, 백인 우월 그룹 이런 그룹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내각이 모두 이것은 미국에 발붙일 수 없다는 그 태도를 보여주고 조치를 취해야지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결의안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에서 32살의 그 여성이 그 백인 우월주의자가 그냥 밀어붙인 그런 자동차의 폭력으로 숨진 뒤에 대통령이 극우에도 극좌에도 모든 그룹에 양쪽 그룹에 다 그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의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의회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쭉 그 읽어보니까 그 안에 뭐 반유대인이라든가 백인 우월주의자라든가 이런 특별 그 그룹의 이름이 그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서명을 또 했으면 뭐하나요? 그리고 나서 어제 또 공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기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원을 만났을 때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팀 스캇 의원은 지금 공화당으로서는 그 상원에서 그 흑인 의원이 3명이에요. 100명 중에서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이고 첫 번째 이 블랙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첫 번째 블랙이고 이런 여러 가지 블랙으로서의 첫 번째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팀 스캇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거봐라 요즘에 그 안티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한 게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게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팀 스캇 의원으로서는 정말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정말 수백 년 동안 흑인을 노예 등등으로 부리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물론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 지금 돌아봤을 때의 시대 정신이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그 의회에서도 우리가 노예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고 결의안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런 그 백인 우월주의와 이제 막 시작되는 극좌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력도 사용한다 하는 이제 태동하는 안티파와 어떻게 백인 우월주의자를 똑같이 비유하느냐 말이 되질 않는다. 30분마다 바꾸는 대통령 말에 내가 무엇을 기대를 하겠는가 이 정도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주이시 리더들이 지금 그 전통적으로 주이시 할러데이 그 하이 홀리데이즈 전에 대통령이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통적이라기보단 오바마 시절에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죠. 좀 본격적으로 백악관에도 막 초대하고 근데 많은 랍비들이 지금 대통령 전화 받는 거 축하합니다 하는 것을 보이콧했어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대통령이 컨퍼런스 콜은 한다고 하고요. 대통령 사위가 유대계이잖아요. 그런데도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워낙에 그 유대계를 싫어하는데 그 똑같이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자와 다른 그룹을 취급한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런던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열차에 불이 나서 이거 국내 테러라고 보고 있고요. 18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화상은 입었지만 크게 생명에 지장이 있게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범인인가 아직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흰 양동이 속에 양동이는 아니고 플라스틱인 것 같았어요. 폭발이 들어있었고 그 백을
든 사람도 다쳐서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봐라, 뭐 예전에 런던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범인이야. 아직 아마 대통령은 그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일어난 그 테러 행위를 얘기를 한 것 같고, 아직 그 영국에서는 발표를 하기 전이었고요. 그래서 루저와 테러리스트는 강하게 다뤄야지 된다. 참 뭐 미국의 여행 금지 내가 내린 이게 훨씬 강하고 구체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세계는 바보처럼 저렇게 하지 않고 있어. 이런 트윗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난 9개월 동안 아이시스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했었던 것보다 훨씬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좀 친했었잖아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음으로 제일 먼저 와서 얼마나 그 케미스트리가 잘 맞던지 그랬던 그 테레사 메이가 그런 좀 그 상상으로 인해서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댓글이 참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분명하게 이상한 댓글이다 하는 것을 지우기 시작했는데 무슨 댓글이냐면 힐러리 클린턴 그 새로 나온 책 What Happened라는 이 책에 별 1개를 주는 게 별 5개가 만점이잖아요. 아마존에서 너무너무 갑자기 그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2일에 그 발매가 됐는데 금방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어제 예를 들어서 정오를 기준으로 1700개의 그 댓글이 달렸는데 50%는 별 1 줬고 45%는 별 5개를 줬는데 별 하나밖에 안 준 그 댓글을 보면은 아마존에서 이 책을 사지 않은 사람, 그런데 보통 아마존에 댓글을 달 때는 그 물건을 사서 써보지 않고 댓글을 다는 사람이 거의 그 드문 편인데 결국은 이게 그 포커스를 둔 댓글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마존에서 말하자면 블랙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오후가 되니까 아마존이 900개 이상을 지워버렸습니다. 물론 그 물건을 사지 않은 사람들도 나쁜 그 리뷰를 남길 수는 있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직적인 댓글이다 해서 가짜 리뷰를 지우는 거다. 안티 힐러리 클린턴 리뷰를 지금 아마존이 지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그제 뭐 힐러리 클린턴이 계속 선거에서 지고 남을 비난한다고 야단을 많이 맞고 있습니다만 뭐 저도 그다지 그 달가운 태도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억누르려고 해도 잘 안 눌러지더라고요. 이미 끝났으면 모든 책임의 최종적인 책임은 나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책을 읽어본 사람은 그 책 안에서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특히 이제 어제 그 MSNBC의 그 레이첼 매도우의 인터뷰를 보니까 또 뭐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싶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그 인터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도 얘기를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그 중요하게 지적을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블라디미르 푸틴을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죠. 아주 그처럼 되길 원한다. 그의 파워 설명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그야말로 누가 그 저지할 수도 없는 그런 파워를 원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특히 공화당이 잘 그 감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그 성향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파이터라는 것을 저도 잠시 잊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만 비난해 하고 트윗하니까 힐러리가 트윗 하나 던져줬어요. 이 책이 싫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면서 It Takes a Village 그림책이에요. 본인이 예전에 썼던 이 그림책이 4살에서 8살을 대상으로 하고 쓴 책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수준을 그렇게 말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